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박만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패션 그리고 권력, 프랑스 명품 산업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10대 브랜드를 모은 것입니다. 1위는 루이비통이고요. 4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샤넬이고요. 370억 불이죠. 3위는 에르메스. 여러분들 다 아는 브랜드죠? 4위, 5위 구찌와 롤렉스인데요. 구찌는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요? 이태리죠. 롤렉스는 스위스고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6위가 까르티에. 그리고 7위는 버버리. 버버리는 영국 상표인 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8위 디오르, 9위 입생 로랑. 입생 로랑이죠. 그리고 10위는 프라다입니다. 자, 탑 10 브랜드 가운데 프랑스의 브랜드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프랑스 브랜드죠. 그러니까 탑 10 가운데에서 무려 6개나 프랑스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국가가 명품 산업이라고 하는 초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무려 탑 10 가운데 6개 브랜드나 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움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국가가 명품 산업에서 엄청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무려 지금 350년이나 넘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죠. 17세기 중후반서부터 현재까지 프랑스가 사치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 패션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프랑스 패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과 착용하고 있는, 폐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프랑스 패션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패션의 기원은 뭘까요? 왜 프랑스가 이렇게 패션 분야에서 리더가 됐을까요?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일까요? 바로 그러한 미용에 대한 욕구가 오늘날 프랑스 패션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들은 미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프랑스 여성만 미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치 권력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프랑스 패션을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오늘을 결과시킨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자, 우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을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가 하이 패션이라고 잘 알고 있는 오트 쿠튜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션 스토어를 부티크라고 그러죠. 부티크는 언제 처음 출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패션 하면 항상 돌고 도는 유행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패션은 시즌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이 시즌제는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그러니까 2020년 가을 패션, 2021년 봄 시즌,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다음에 토탈 패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일감을 추구하는 토털 패션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최초의 패션 잡지는 언제 나왔을까요? 그리고 미용실 헤어드레서는 언제 나왔을까요? 키높이 구두, 접이식 우산, 패션 인형 이런 건 언제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오트 퀴진, 고급 요리, 그리고 우리가 외식 문화를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압력솥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샴페인, 그리고 최초의 카페는 언제 나왔으며,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거울, 전신 거울 이런 거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도시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죠. 해외 관광은. 그래서 국내 관광에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관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루이 14세부터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이 집권하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나왔던 거죠. 한마디로 현대 패션의 모든 것이 루이 14세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압력솥입니다. 최초의 압력솥입니다. 1679년에 드니 빠빵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최초의 압력솥이에요. 이게 압력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첨단 상품이기 때문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압력솥의 원리는 결국 보일의 원리에 따라서 그 실린더를 물을 넣고 물을 끓이는데 그 안쪽 실린더에 다시 음식을 넣은 실린더를 또 하나 더 넣는 것, 이게 압력솥이죠. 그래서 이 원리 그대로 만든 게 바로 이 드니빠빵의 최초의 압력솥입니다. 자, 현대 프랑스 패션의 기원은 루이 14세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이 14세라는 것을 브랜드로 한 패션 아이템도 있는 거죠. 그렇죠? 루이 까토즈, 우리 한국말로 루이 까토즈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로 있죠. 이거는 프랑스 브랜드였는데 한국 사람이 인수를 해서 지금 한국 기업입니다. 자, 이 루이 까토즈, 루이 14세는 1638년에 태어나서 1715년에 죽었는데요. 5세에 즉위를 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23세 되는 데까지 추기경 쥘 마자랑이 대리 친정을 했습니다. 1661년부터 직접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72년간 집권한,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왕입니다. 근데 이 루이 14세가 집권했을 때는 권력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5살 때 등극을 했는데 루이 13세도 9살에 등극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지방 귀족의 권력이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중앙의 왕의 권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방 귀족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사상적 무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집권하면서 차츰차츰 지방 귀족들을 자기 무릎 아래 이렇게 굴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키가 매우 작았어요. 정확한 그것은 추정할 수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160밖에 안 됐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5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매우 왜소한 사람이라 권위를 내세우기에는 매우 불리했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키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패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화려한 패션 아이템으로 온몸을 치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자켓은 무려 1500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으면 움직이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입고 외국 사절들을 이렇게 접견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 사절들은 이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의 광채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 사람의 그 압도적인 그 모습에 전부 그 말하자면 기가 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가 이렇게 접견을 마치고 나면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자켓을 벗어 던졌다고 그래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굽이 높죠. 구두가. 그래서 좀 하이힐 굽을 신음으로써 자기 신체를 좀 크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어 디자인과 가발로 자기의 그 모습을 좀 웅장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장갑, 향수가 나는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이제 실크 양말. 당시로는 고가의 패션 아이템이죠. 실크 양말을 이제 신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체는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자기를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지방 귀족들을 비롯한 외국 사절들을 공간에 압도적인 공간에 넣어서 주눅이 들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공경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리 남쪽에 베르사유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가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으로도 또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이 거울의 방 유명하죠? 사방을 거울로 이렇게 지창을 해서 빛이 계속 반사가 되도록 거울을 이용해서 빛이 반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샹들리에를 무려 한 4천여 개 정도를 달아가지고 촛불을 달아서 빛을 이렇게 반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압도하는 건축과 실내 장식과 가구를 통해서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었던 거죠. 복종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이거를 이제 자기 그 지방에 가서 따라하게 만드는 거죠. 파리에 갔더니 베르사유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인테리어가 있어서 자기도 이거를 자기 집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또 자기도 부하들에게 충성을 받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지방 제후들이 이걸 따라하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이 루이 14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들 그 베르사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하나의 단일 건물로서 압도적인 건물이죠. 이런 건축물이 동양에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서양에 많이 발달했는데 그것은 유일신 종교를 기독교라는 유일신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일신을 모셔놓은 단 하나의 건물을 압도적인 걸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부처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건축물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차이인데요. 자, 이와 같이 모방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결국 그 루이 14세가 날마다 파티를 벌여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면 고가의 명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른 척하고 벌을 가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편승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에 가면 진기한 것들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권력을 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던 거죠. 또 이 따라하기 말고 반대로 앞서 나가기 심리도 있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좀 과시하고 싶은, 우월감을 남에게 보이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베블런 효과라고 그러죠. 1670년 이전에는 맞춤복만 있었어요. 기성복이라는 게 없었죠, 세상에. 그래서 개인 재봉사가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드레스 한 벌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과연 만족스러운 일일까요?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이 패션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와 몇 사람의 다수의 팔로워, 모방자가 필요해요. 그 리더의 만족감은 어디에서 나오죠? 나를 따라하는 부하들이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는 이 유행 람모드라는 말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절별 컬렉션이 시작이 되고 시즌 개념이 이때 벌써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일부러 패션의 변화를 준 거죠. 계절별로, 연도별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뒤처지지 않고 따라하게끔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귀족 여성이 리더처럼 보이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성을 경쟁시킨 거죠. 그래서 귀족을 길들이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구조와 실내 장식을 고도로 계산된 방식하에 배치를 하고 위계 서열에 따라서 자리도 지정을 해줬어요. 당신은 저기에 앉으세요. 당신은 저 뒤에 앉으세요. 이와 같이. 그래서 왕에 보다 가까이 앉게 하려고 앉게 되려고 이렇게 보다 더 많은 아첨을 하게 되겠죠. 루이 14세에게. 그래서 귀족을 이런 식으로 궁중 의례로 길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봉건 귀족들이 궁정 귀족들로 화하고 지방에 이제 별로 기반이 이제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계속 사치를 해서 권력이 이제 점점 재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사치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종을 유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유럽 대외적으로는 유럽 최고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최초로 유럽에선 제일 먼저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의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국민은 피폐해지고 국가 재정은 결국 파탄이 나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씨앗을 뿌린 셈이 됐어요. 자, 이 편승 욕구, 과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광기에 가까운 사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화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그 행상들, 보부상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패션 아이템들을 팔았죠. 그리고 귀족들은 집안에 이제 재단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패션 아이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 베르사유의 그 최첨단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도 이때 처음 나타나게 되고요. 구두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피부 미용사, 요리사, 그리고 요리책 저술가도 처음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패션 디자이너, 그다음에 부티크, 쇼윈도우, 이런 것들이 이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결국 패션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용실과 헤어드레서가 이제 이때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직업이 먼저일 것 같아요? 이발사가 먼저 나왔을까요? 미용사가 먼저 나왔을까요? 정답은 이발사입니다. 이 헤어스타일 분야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에, 여성의 머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기는 좀 남자가 여성 머리를 이렇게 그 만지게 하기에는 좀 당시 관념상 좀 아직 빨랐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용실을 탄생시키기에는 즉 여성이 미용실 원장이 돼서 이게 직업을 가지기에는 바깥에 샵을 차리기에는 아직은 또 좀 이른 시기였어요. 따라서 결국 여성 머리는 하녀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의 머리를 만져주는 깎아주는 이발사가 이제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외과 의사하고 이제 겸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사에게는 면도기가 있었고요. 이 면도를 가지고 당시에 사혈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우리 한의하고 비슷합니다. 한의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그 나쁜 피가 있어서 어혈이 있어서 이걸 빼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해부학이 발전을 아직 못했을 때는 병이 걸리면 그 병원균 때문인 줄은 전혀 짐작을 못했고 나쁜 피가 몸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피를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이 주로 이발사한테 가가지고 사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과 의사하고 이제 겸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중엽에 헤어드레서라는 이제 신종 직업이 결국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머리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 뭐 요즘처럼 뭐 투블럭이니 그런 식의 이름을 이제 붙이고 이제 머리를 만져주죠. 그래서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웨이브 뭐 긴 머리 이런 게 뭐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즌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참 지금 보면 대단히 우스꽝스럽죠? 예. 이게 이제 폰타우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폰타우즈 헤어 스타일이라는데 루이 14세의 그 정부죠. 루이 14세는 굉장히 정부가 많았어요. 그 폰타우즈 후작 부인 17세인가 그랬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후작 부인하고 이제 바람이 났는데 사냥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폰타우즈 후작 부인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좋다. 그래서 계속 이런 머리를 하라. 그랬더니 궁중에 있는 여성들이 다 이 머리를 따라했다고 그러죠. 자, 이 머리는 왜 이렇게 지금 보면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렸을까요? 자기의 신분, 권위가 높다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헤어스타일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가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가발로 많이 덮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머리를 많이 이렇게 가리는 것이 정숙한 여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렸습니다. 요즘 그 이슬람 여성의 히잡 같은 거죠. 우리나라 유교 사회 때 조선 시대에도 장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외출할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렸잖아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그런 용도를 가졌고요. 가발이.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가발도 그 당시에 많이 이용을 해서 헤어스타일을 꾸몄어요. 자, 이게 이제 루이 14세가 가발 쓴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좀 어렵죠? 이게 뭘까요? 이게요. 가발걸이에요. 여기 새 위쪽에다가 가발을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는 가발걸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만큼 가발이 패션의 필수적인 아이템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당시에는요, 부츠를 기본적으로 신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슈즈 이제 구두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츠는 멋쟁이들이 신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반대였어요. 부츠가 이제 기본적인 신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거나 말을 타고 사냥을 하거나 이동을 했죠. 그래서 말을 탈 때는 아무래도 부츠가 필요했던 거죠. 예, 말에 자꾸 쓸리니까요. 그래서 긴 부츠를 이렇게 이제 신었습니다. 긴 부츠를 신고 이제 늘 생활을 했는데요. 이 부츠를 이제 신다가 보니까 좀 이제 불편한 점이 이제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그 부츠 뒤쪽에는 이제 박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쇠붙이죠. 그게 이제 그걸 가하면 이 말의 배 쪽에다가 때리면 이제 그 발로요. 그러면은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말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 박차를 가한다는 우리말 표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건데 그 박차라고 하는 그 쇠붙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무도회 때 여성들하고 춤을 추다 보면은 그 드레스를 그게 건드려 가지고 찔러서 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 귀족들 신사들이 이런 그 박차를 이렇게 그대로 신고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천 같은 걸로 이제 덮기도 하고 그런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렇게 슈즈를 신어라. 신사라면 구두를 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목이 없는 그거를 이제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이 없는 그 신발을 신으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리를 노출시키잖아요. 이 부츠는 다리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이 14세처럼 이 각선미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츠가 좋은 패션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발을 구두를 본인은 즐겨 신었어요. 아까 봤던 그런 그렇게 해야 각선미를 드러낼 수 있던 거죠. 아시다시피 루이 14세는 이제 본인이 발레까지 하면서 그렇게 각선미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루이 14세가 결국 신발도 바꿨어요. 슈즈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장려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 화면에 많은 종류의 슈즈들이 구두들이 이제 보이죠. 자, 그런데 캐주얼화인 뮬르라고 하는 것이 르 메르큐르 갈랑이라고 하는 메르큐르 갈랑이라고 하는 이제 패션 잡지입니다. 당시에 최초의 패션 잡지예요. 이 잡지에 소개가 됐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실내화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편리하잖아요. 신고 벗기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노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능적인 느낌을 또 주니까 패션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7세기 말에 파리 시내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이힐, 여성의 하이힐이 바로 이 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오늘날 하이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당시에 이미 이런 신발들을 여성들이 이제 신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힐이 등장을 한 건데 남성화의 경우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특히 이제 부츠의 경우는 중세부터 높은 굽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탈 때 이제 등자에 걸잖아요, 부츠를. 그런데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굽을 높게 하면은 이게 걸려서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등자에서 안 빠지도록 굽을 높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화의 경우는 이제 17세기 초에 들어서야 이제 굽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키가 커 보이게 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걸 굽을 안쪽에다가 지금 요즘처럼 키높이처럼 안쪽에 굽을 높게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바깥에다가도 이렇게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의 경우는 틀림없이 키 높이 목적으로도 이 하이힐을 신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굽을 높이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그 뒤에 굽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당시는 이런 개념의 전체로 이렇게 굽을 높이는 신발의 높이를 높이는 이제 이런 신발도 있었어요.